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바다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에 납포됐기 때문이죠. 25명의 선원이 한순간에 인질이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세계는 외교 성명 한 장으로 끝이라 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무슨 행동을 하겠냐며요. 그런데 그날 밤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항로를 전환하고 최대 전속을 올렸습니다. 목적지는 호르무즈 해협. 8시간 만에 이란 고속정 8척과 대치했죠. 더 충격적인 건 발포 한 발 없이 전원을 귀환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절제된 전략 하나로 이뤄지자 현장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영국 왕립회 군사관학교는 이 작전을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 척으로 올 거라고. 미쳤군.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의 이 한마디에 호르무즈 해협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국적 유조선이 억류되고 25명의 선원이 인질이 됐죠.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21%가 지나가는 이 해협에서 군사 충돌은 곧 3차 대전급 파국을 의미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국제 분석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항공모함도 없고 해외 기지도 없고 즉각 투입 가능한 동맹군도 없는 나라가 중동 한복판에서 무슨 수를 쓸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자국민이 억류된 나라는 15개국이었습니다. 그중 12개국은 결국 몸값을 지불했고 3개국은 협상이 몇 달씩 지연됐죠. 한국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 호르무즈 국제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단 한 척이었어요. 1500km를 최대 전속으로 질주한 끝이었죠. 공식 발표도 사전 경고도 외교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고속정 6척이 출동했고 추가로 2척이 더 합류했습니다. 총 8척 대 1척.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 열세였죠. 국제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레인 주재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는 긴급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런던의 유가 선물 거래소는 요동쳤고 로이드 보험사는 호르무즈 항로 보험료를 즉시 3배로 올렸습니다. 한국이 미쳤다. 전쟁을 일으킬 작정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축함과 고속정이 30m까지 접근했습니다. 총구와 총구가 마주봤습니다.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고 단 한 명이라도 오판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모든 선원이 무사히 생존 확인됐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요.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항공모함 없이 어떻게 억지를 구현했는가? 중국 최대 군사포럼은 폭발했습니다. 한국 해군 전술을 즉시 연구하라. 영국 왕립회 군사관학교는 이 작전을 교재로 채택했고 프랑스 해군대학도 뒤를 따랐습니다. CNN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해양작전 패러다임. BBC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로이터, AFP, 알자지라까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과장도 선전도 자랑도 없었어요. 청와대는 단 한 줄만 발표했습니다. 구축함이 정상작전으로 복귀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자국민 보호는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 척으로 총성 하나 없이 전쟁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민을 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압도적 화력도 항공모함도 해외 기지도 없이 혁명수비대를 멈춰 세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용한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벨라 카터입니다. 2025년 11월 바레인 마나마 회의실에서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펜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됐다는 속보였죠.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메모장에 숫자만 적었어요. 유가 상승폭 예측치, 보험료 변동 구간, 외교 해결 예상 시간. 15년째 중동 해상 분쟁을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사건들은 이제 패턴처럼 느껴졌습니다. 억류 발표, 성명 전, 협상, 해결.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이면 끝나죠. 저에게 이 바다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저 반복되는 패턴이었고 계산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명 내고 외교 채널 가동하면 끝이겠죠. 회의실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추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억류 선원은 25명이었어요. 기관장 김태수는 51살의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항해사 박민주는 39살로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고요. 갑판원 이준호는 28살의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1살이면 손자도 있을 나이잖아요. 39살이면 아이가 아직 어릴 겁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나이겠죠. 28살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이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그들이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동료가 보험료 변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배럴당 $2 정도 오를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뉴스를 보며 울고 있을까요?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 한쪽에 항적 알림이 떴습니다. 아덴만 해역의 한국 해군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위치 정보였죠. 저는 무심코 그 점을 바라봤어요. 별 생각 없이요. 매일 보는 루틴 정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통은 정해진 순찰 구역 안에서만 천천히 이동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북쪽으로요. 명확하게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침로 변경 기록이 떴어요. 변경 시각은 30분 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 좌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분명했습니다. 구축함이 호르무즈를 향해 전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최대 속력으로 가면 8시간 정도 걸리겠죠. 8시간. 단 한 척의 구축함이 혁명 수비대를 상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됐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명백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 시나리오에 없는 변수였어요.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15회 동안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모니터 속 작은 점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갈까요? 가서 뭘 할까요? 한 척으로 무슨 수를 쓸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들어왔어요. 미 해군 출신으로 지금은 중동연합해군 연락고문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46살의 그는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서두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한국이 중동까지 와서 뭘 하겠냐고 했어요. 그냥 제스처일 거라고요. 보여주기용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상징적인 행동뿐이잖아요. 항공모함도 없고 해외 기지도 없고 동맹국 지원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한 바퀴 돌고 돌아갈 겁니다. 그때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진짜 무서운 군대는 조용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는 여전히 테이블만 보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소음을 내는 군대는 보여주려는 거라고요. 조용한 군대는 이미 준비가 끝난 거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강함은 보통 숫자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항공모함 몇 척, 전투기 몇 대, 병력 몇만 명. 그게 힘이죠. 조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구축함은 단 한 척이라고요. 혁명수비대는 고속정만 수십 척인데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마이클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현실에서 숫자는 중요하니까요. 전력 비교에서 숫자가 빠지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뭔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그는 군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함은 본질적으로 조용한 존재라고 했어요. 엔진 소리도 작고 움직임도 느리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이 들어있다고요. 레이더 체계, 유도 미사일 함포, 대잠 헬기, 특수전팀. 모든 게 언제든 발사 가능한 대기 상태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버튼 하나면 된다고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8시간. 그 시간 동안 구축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말 싸울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가는 척만 하는 걸까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은 총을 쏘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아는 순간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강한 군대는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쏘지 않는다. 쏠 필요가 없다. 이상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쏘지 않고도 이긴다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중동에서요? 혁명수비대를 상대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갈까요? 진짜 대치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침로 변경한 지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7시간쯤 남았겠죠. 7시간 후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7시간 후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국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결과를요. 계산이 아니라 현실을요.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15해 동안 숫자만 보면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들어와 새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억류된 유조선 내부 상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했어요. 선원들은 선실에 격리된 상태였고 외부 통신은 완전히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식수와 식량은 제공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알 수 없다고요. 저는 다시 그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 51살의 김태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녀 둘이 있다고 했죠. 아마 다 컸을 겁니다.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뉴스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39살의 박민주는 어떨까요? 어린 자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생일까요? 초등학생일까요? 아빠가 배 타러 나간 지 며칠 됐을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겠죠.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8살의 이준호. 미혼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꿈도 있고 계획도 있었겠죠.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해 동안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억류된 선원 몇 명, 인질 몇 명, 사상자 몇 명. 항상 숫자였습니다. 그래프의 점이었고, 통계의 한 줄이었고, 리스크 계산의 변수였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 이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지, 외교적 해법은 무엇인지. 모두 중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혁명수비대 무장병력이 배에 올라와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요. 통신이 끊기고 바깥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요. 국제사회가 저를 구하러 올까요? 아니면 그냥 협상칩으로만 취급될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몇 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도착하면 국제해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이란 측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도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은 외교 문제지만 그때부터는 군사 문제가 된다고요. 한 척이라도 군함이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바뀌냐고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함이 있다는 건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외교관이 100명 와서 항의하는 것보다 군함 한 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강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설령 그들이 멀리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도요. 설령 상대가 혁명수비대여도요. 설령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갈까? 정말 대치할까? 정말 충돌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페르시아만 너머를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죠. 구축함은 지금도 파도를 가르며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항적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구축함의 현재 위치가 갱신됐습니다. 아라비아해 북부를 지나고 있었어요. 속도는 최대 전속인 시속 58km였습니다. 보통 순찰 속도의 2배였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동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다른 동료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도착 예상 시각을 역산하는 겁니다. 오후 6시 반쯤이면 호르무즈 국제해역에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혁명수비대 해군 고속정 4척이 억류 유조선 주변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2척이 더 출항 준비 중이라고요. 마이클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작됐군요. 이란 측도 한국 구축함의 이동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대응 태세에 들어간 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응 태세라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 아닌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한국이 진짜 오는지, 이란이 진짜 막을 건지를 말이죠. 저는 다시 항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속도도 줄지 않았습니다. 침로 변경도 없었고요. 정확히 호르무즈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 나왔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언론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말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이 알기 전에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이 호르무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의 선택이니까요. 한국의 선택. 단 한 척의 구축함으로 가는 선택. 동맹의 지원 없이 혼자 가는 선택.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회의실 안이 점점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음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항적 정보를 새로 고침했어요. 10분마다, 5분마다, 3분마다. 구축함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요. 오후 2시가 됐을 때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군사작전 언급도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간다. 우리는 데려온다. 끝까지.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요. 저는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알까요? 자기 나라가 자신들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걸요? 아니면 여전히 격리된 선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제 4시간 반 남았습니다. 구축함이 국제해역에 진입하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신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고 했어요.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조는 명확했어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주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응했다는 건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마이클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이란은 자국 여론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올까요? 이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제해역까지 들어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정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축함 한 척으로 혁명수비대와 맞서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위험천만한 선택 아닌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구축함이 도착합니다. 고속정들이 포위합니다. 누군가 실수합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선원들은 인질에서 볼모가 되고 한국과 이란은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동 전체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한 발의 실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판에서 시작됩니다. 오해에서, 실수에서, 통제 불능 상황에서 시작되죠. 호르무즈 같은 좁은 해협에서 군함들이 맞서면 그런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구축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새로운 위치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만 해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갔다가 급히 돌아왔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15회 동안 위기를 분석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들어갈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경고에도 위협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이클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확신하세요? 네. 한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오는 동안 수백 가지 변수를 검토했을 겁니다. 외교적 출구도 군사적 대응 방안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고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한다는 건 각오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후 4시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추가로 2척 더 출항했다고 했어요. 총 6척이 억류 유조선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완전한 포위망이었어요. 6대 1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어요. 구축함 1척 대 고속정 6척. 숫자로만 보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말이 떠올랐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척으로 6척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였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제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구축함이 국제해역 경계선에 도착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희망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자기 나라가 자신들을 구하러 온다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불안이 될까요?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도 모여들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한국 구축함이 호르무즈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요. 건물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국제해역 경계선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후 6시 43분.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 선을 넘었다는 건 각오의 선언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실시간입니다. 구축함과 고속정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항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국제해역 안쪽 30km 지점에 있었어요.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58km에서 시속 20km로요. 왜 속도를 줄였을까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전투태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고속으로 접근하면 위협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란 고속정 6척의 위치가 업데이트됐어요. 억류 유조선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간격은 약 500m씩이었고요.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구축함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포위망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포위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속정들이 사방에서 접근하면 구축함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대기하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밖에서 대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어가야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이란에, 그리고 무엇보다 억류된 선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왔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후 7시 5분,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과 가장 가까운 고속정 사이의 거리가 15km였어요. 10km, 8km, 5km. 회의실 안에 누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오후 7시 15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헬기가 이륙했다고 했어요.
링스 헬기 한 대가 함정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띄웠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물었죠. 감시와 경고입니다. 헬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대잠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잠 능력이라니. 잠수함 얘기인가요? 혁명수비대는 잠수정도 운용합니다. 헬기는 그걸 견제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던 변수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면 위만 신경 쓸 게 아니었어요. 수면 아래도 위험했던 겁니다. 오후 7시 25분, 거리가 3km까지 좁혀졌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였어요. 구축함 갑판 위에서 고속정들이 보일 겁니다. 고속정에서도 구축함이 보이겠죠. 마이클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억류된 유조선의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 군함이 왔다는 걸 알까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오후 7시 30분, 이란 고속정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속도는 시속 40km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속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정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2km, 1km로 줄어들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마이클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항적 정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 순간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쏘지 않는다는 건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쏘지 않는다. 쏠 수 있다. 모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구축함 갑판 위에 특수전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헬멧, 방탄복, 소총, 통신 장비까지 갖춘 채 갑판 위에 배치됐다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요. 언제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요. 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경고도 아니었고요. 단지 사실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속정은 800m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어요.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 주변을 도는 겁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준비됐는지를요. 구축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포는 수평을 유지했고 헬기는 계속 상공을 선회했고 특수전 요원들은 갑판 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준비된 상태였죠. 이건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버팀이었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온 거였죠. 총을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군사 억지의 핵심은 능력과 절제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위협이고 절제만 있으면 나약함이에요. 둘 다 있어야 진짜 강함입니다. 능력과 절제. 한국 구축함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후 7시 45분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중재국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오만, 카타르, 스위스 정부와 동시에 통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행동과 외교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에서는 구축함이 억지를 구현하고 육지에서는 외교관들이 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투트랙입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버티고 다른 손으로는 협상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성공합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구축함을 보내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준비했고 군사적 억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정치적 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오후 8시, 이란 고속정이 또 한 척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였어요.
구축함은 미세하게 기동했습니다. 각도를 조정해서 두 고속정 모두를 시야에 넣는 거였죠. 방어 기동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응 위치를 잡는 겁니다.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하나가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메시지였고 의도였고 전략이었습니다. 조용한 강함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싶었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준비돼 있으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오후 8시 10분 외교 채널에서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오만 정부가 중재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한국과 이란 양측의 대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군사적 대치는 끝나가고 있지만 외교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었죠.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면을 유지하면서 선원들을 구출할 것인가. 그게 남은 문제였습니다. 고속정 두 척은 여전히 구축함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좁히지는 않았어요. 700m를 유지한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마이클이 작게 웃었습니다. 상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 준비됐다는 걸요. 회의실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누군가 짧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선원들은 억류된 상태였고 고속정들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어요. 오후 8시 20분 외교부에서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이란 고속정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세 척이 동시에였어요. 왼쪽에서 두 척, 오른쪽에서 한 척. 모두 구축함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30km였죠. 회의실 안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반응했습니다. 침로를 미세하게 변경했어요. 불과 5도 정도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세 척의 고속정 모두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각도였죠. 한 포 하나가 천천히 각도를 낮췄습니다. 수평에서 약간 아래로요. 마이클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고입니다. 조주는 아니지만 준비라는 뜻이죠. 고속정들이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줄였어요. 400m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않았죠. 구축함의 한 포가 다시 수평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요. 위협이 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총성 하나 없이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도 알고 있다. 서로 선을 안다. 오후 8시 40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만 정부와 구체적인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원 안전 확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카타르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란 측과 접촉해서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죠.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군함들이 대치하고 있지만 전화선 너머에서는 외교관들이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투트랙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한 그대로였죠. 오후 9시 이란 고속정 한 척이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구축함을 향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시속 50km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헬기가 고속정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동시에 한 포 두 개가 각도를 낮췄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이 난간으로 이동했고요. 고속정은 300m까지 접근했습니다. 200m, 100m. 마이클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쏠지 안 쏠지를요. 구축함은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가 고속정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헬기는 머리 위에서 선회하고 한 포는 정확히 조준하고 특수전 요원들은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이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리는 상태로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속정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원래 위치로 돌아갔죠. 구축함의 한 포가 다시 수평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는 제자리로 돌아갔고 특수전 요원들도 원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험이요. 이제 이란 측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라는 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50m. 그 거리에서 오판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이란도요. 오후 9시 15분 외교부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오만 정부가 공식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국제 적십자 투입을 통한 선원 안전 확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란의 답변만 남았어요. 오후 9시 30분 이란 고속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축함을 향해서가 아니었어요. 서로 간격을 좁히며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방어 대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세가 아니라 방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9시 45분 이란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만의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인도주의적 접근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죠.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용도 아니었지만 거부는 아니었어요. 문이 열린 겁니다. 회의실 안에 희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 여전히 억류된 상태였고 구축함과 고속정들은 여전히 같은 바다에 있었고 언제든 상황이 뒤집힐 수 있었어요. 오후 10시 한국 외교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십자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내일 아침까지 투입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는 조용했지만 전화선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테헤란, 무스카트, 도하, 제네바. 수십 개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어요. 구축함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란 고속정 한 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시속 60km로 가속하며 구축함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500m, 400m, 300m.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함교에서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함포 하나가 정확히 고속정을 겨냥했다고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고속정이 30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어요. 엔진 소리만 들리는 상태로요. 구축함의 함포는 여전히 고속정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정확했어요.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되는 상태였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고속정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350m, 400m, 450m.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구축함의 함포가 수평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의자에 주저앉았고 다른 누군가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고속정 두 척이 추가 출항했다고 해요. 호르무즈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 예상 시각은 새벽 2시였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방금 건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쏠지 안 쏠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했죠. 한국은 쏘지 않는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면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쏘지 않는다는 건 대화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란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출구를 찾을 것인가를요. 자정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14시간이 지났어요. 구축함이 국제해역에 진입한 지는 5시간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카타르 외교부가 이란 측과 통화했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국제 적십자가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헬기 한 대와 의료진을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투입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군사적 대치가, 육지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그리고 뒤에서는 인도주의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오전 1시, 이란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만의 중재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어요. 단, 세부 조건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회의실 안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어요. 원칙적 수용이었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문이 열린 겁니다.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체면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체면. 이란은 자국 여론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한국 군함 앞에서 굴복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됐죠. 하지만 동시에 국제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재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만이라는 제3국이 개입함으로써 양측 모두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오전 1시 30분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국제 적십자 투입 일정을 최종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다 위의 구축함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속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아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적대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추가 출항한 이란 고속정 2척이 호르무즈에 도착했습니다. 총 8척이 됐어요. 하지만 공격 대형은 아니었습니다. 방어 대형이었죠. 유조선 주변을 더 단단히 지키는 배치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철수를요. 오전 2시 30분 상황이 다시 긴박해졌습니다. 이란 고속정 8척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산발적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어요.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죠. 구축함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회의실 안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 왜 포위를 강화하는 걸까요? 마이클이 낮게 말했습니다. 압박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0m에서 400m로 다시 300m로요. 8척이 동시에 움직이니 구축함은 사방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반응했습니다. 헬기를 다시 띄웠어요. 함포 2개가 각도를 조정했고요. 특수전 요원들이 전방위로 배치됐습니다. 오전 2시 40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구축함의 AIS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AIS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모든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꺼진 겁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끈거나 이란이 전파 방해를 하고 있거나요. 10분 후 AIS 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어요. 원래 있던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전파 기만입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위치 정보를 왜곡하고 있어요. 오판을 유도하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판 유도라니. 그럼 고속정들이 실제 구축함 위치를 착각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오전 3시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급격히 접근했어요.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구축함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AIS가 표시한 가짜 위치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축함과 고속정이 예상치 못한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50m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50m는 바다에서 거의 충돌 직전 거리입니다. 회피 기동을 할 시간도 없는 거리였죠. 구축함이 긴급 기동했습니다. 엔진을 역추진하며 급정거를 시도했어요. 고속정도 놀란 듯 급선회했습니다. 2배가 스쳤습니다. 정확히 30m 간격으로요. 30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구축함의 갑판위 특수전 요원들과 고속정의 무장 병력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총구와 총구가 겨냥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고요. 단 한 명이라도 오판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고속정이 천천히 거리를 벌렸습니다. 100m, 200m, 300m. 구축함도 원래 위치로 복귀했어요. 회의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누군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른 누군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30초 동안요.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이 바뀔 뻔했어요.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오해에서, 오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 순간을 지나왔던 겁니다. 오전 3시 15분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이란 외교부가 직접 통화를 시작했다고 해요. 오만을 통하지 않고 직전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답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양측 모두 깨달은 거예요. 오전 3시 30분 합의안 초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적십자 투입 일정과 절차가 구체화됐다고 해요. 선언 안전 확인 후 단계적 철수 방안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희망이 퍼졌습니다. 정말 끝나는 걸까요? 정말 선원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다 위의 고속정들이 천천히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300m에서 400m로 다시 500m로요. 포위망이 느슨해지고 있었어요. 구축함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포는 수평으로 올라갔고 헬기는 착륙 대기 상태로 전환됐고 특수전 요원들도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전 4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요. 국제 적십자를 통한 선언 안전 확인 절차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투입 예정이라고요. 회의실 안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4시 30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란 측이 억류 유조선을 자국 항만으로 이동시키려 한다는 첩보였습니다. 목적지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였어요. 이동 예정 시각은 오전 6시였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육지로 옮겨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국제해역이니까 한국 구축함이 버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유조선이 이란 영해로 더 나아가 항구로 들어가면 국제법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주권 영역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군함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선원들은요?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는요? 협상은 길어질 겁니다.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인질이 됩니다. 완전한 인질이요. 회의실 안의 환호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고 다른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8시간 동안 버텨온 게 30m까지 접근하면서도 쏘지 않았던 게 외교 채널을 가동했던 게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어요. 오전 4시 40분 한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어요. 선박 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이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50분 유조선 엔진이 시동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정 2척이 호위 대형을 갖췄다고요. 한국 구축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해역에 있는 배는 막을 수 있지만 자국 영해로 향하는 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전쟁 행위가 됩니다. 국제법의 벽이었습니다. 규칙의 한계였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게 막힌 것 같았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이었죠. 마이클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5시 유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란 영해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 구축함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갈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민주는요? 이준호는요? 자기 나라 군함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자신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무력함이 싫었습니다. 규칙이 미웠고 국제법이 미웠고 이 모든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오전 5시 10분 유조선이 국제해역 경계선에 도착했습니다. 곧 이란 영해로 들어갈 겁니다. 10분만 더 가면요. 회의실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도 조용했습니다. 헬기는 착륙했고 함포는 수평을 유지했고 특수전 요원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5시 20분 유조선이 경계선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였어요. 통신 내용이 회의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구축함 윤태준 함장과 이란 현장 지휘관 사이에 직접 교신이 성립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함장이 직전요? 지금 이 순간에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통역을 거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이란 측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태준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우리 국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25명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란 측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박은 우리 영해로 들어갑니다. 당신들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윤태준 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데려가러 왔습니다. 25명을요. 그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가슴을 쳤습니다. 울림이 있었어요. 데려가러 왔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위협하러 온 게 아니라, 과시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데려가러 왔다. 이란 측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30초, 1분, 2분. 오전 5시 25분 유조선이 멈췄습니다. 경계선 500m 앞에서 완전히 정지했어요. 엔진이 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이란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선박 이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어요. 국제 적십자 투입 일정을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윤태준 함장의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협상도 압박도 규칙도 아니었어요. 단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데려가러 왔다. 그 진심이 상대를 멈춰 세운 겁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달라집니다. 한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였어요. 선언입니다. 승리도 체면도 명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었죠.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김태수, 박민준, 이준호. 그리고 나머지 22명. 오전 6시 국제 적십자가 정식 투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헬기가 출발한다고 해요. 선원 전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측 정부가 동시에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주의적 접근을 지지한다고요. 단계적 해결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죠. 바다 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고속정들이 하나씩 원래 위치로 복귀했어요. 구축함도 경계태세를 완화했습니다. 오전 7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밤이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밤이었죠. 하지만 총성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마이클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강한 군대는 조용하다는 걸요. 믿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강함은 소음이 아니라 준비였고, 과시가 아니라 절제였고, 위협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함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15해 동안 숫자만 봤던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 해결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보험료가 아니라 이름에서요. 리스크가 아니라 가족에서요. 김태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민준의 어린 자녀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준호의 부모님이 아들을 걱정하고 있겠죠. 그들 모두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오전 8시 한국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축함의 임무를 설명했어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9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합의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적십자가 선원 전원의 건강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란은 전면 협조하기로 했고요. 한국은 구축함을 현 위치에 유지하되 추가 군사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었어요. 선원 안전이 확인되면 이란은 유조선 억류 사유를 재검토하고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면을 살려주는 문장이었어요. 이란은 굴복한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배려를 한 것이고 한국은 양보한 게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택한 겁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긴 겁니다. 이란은 주권을 지켰고 한국은 국민을 지켰어요. 그게 진짜 협상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국제적십자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헬기는 천천히 억류 유조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0분 후 헬기가 유조선 갑판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내렸어요. 이란 측 담당자들이 맞이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첫 번째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선원 전원 생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껴안았고 눈물을 흘렸고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25명 모두요. 김태수도 박민준도 이준호도 살아있었어요. 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했어요. 일부 경미한 탈수 증상이 있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심리적 스트레스는 있지만 신체적 위해는 없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국제적십자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선원 전원의 인권이 존중됐다고 확인했어요. 의료 지원이 제공됐고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죠. 이란 외교부가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외교부도 감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했죠. 모든 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30분 이란 측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조선 억류 사유를 재검토한 결과 항해 규정 위반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경고 조치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체면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출구였어요. 정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항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양측이 동시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체면을 살려주면서요. 오후 1시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유조선 억류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어요. 선원들은 자유롭게 출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환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로를 껴안았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오후 2시 유조선 엔진이 다시 시동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란 영해가 아니라 국제 해역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 구축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과 같은 방향으로요. 호위하는 겁니다. 집으로 데려가는 거였죠. 이란 고속정들이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가 끝난 겁니다. 바다가 다시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구축함과 유조선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다고 해요. 아덴만으로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유조선과 구축함이 국제해역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은 없었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모두 철수했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구축함은 여전히 유조선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끝까지요.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이클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용한 강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강함은 총성이 아니라 침묵이었고, 과시가 아니라 절제였고, 위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25명 전원을 지켜냈죠. 오후 5시 유조선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선원들의 음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김태수였을까요? 박민준이었을까요? 이준호였을까요? 구축함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갑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 집에 갈 때까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15해 동안 위기를 분석하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계산을 했을 뿐이었죠. 감정을 배제하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숫자 너머의 이름을, 통계 너머의 가족을, 리스크 너머의 삶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6시 국제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덧붙였죠. 유럽연합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없이 인도주의적 해결을 이뤄낸 것을 칭찬했어요. 일본,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까지 연이어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를요.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위협이 아니라 대화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항공모함 없이도, 해외 기지 없이도, 동맹의 즉각 지원 없이도 자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단 한 척의 구축함과 확고한 의지만으로요. 오후 7시 서울에서 대규모 환영 준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선원 가족들이 공항에 모이고 있다고 해요. 김태수의 자녀들, 박민준의 아내와 아이, 이준호의 부모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악몽처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요. 오후 8시 구축함이 아덴만에 진입했습니다. 안전한 해역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유조선은 계속 남쪽으로 항해할 겁니다. 한국으로요. 집으로요. 구축함은 여기서 임무를 마치고 원래 순찰구역으로 복귀할 거예요. 하지만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호르무즈의 8시간. 총성 없이 끝낸 8시간. 회의실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조용하다. 마이클이 했던 말이었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념이 됐어요. 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목소리에, 과시하지 않는 준비에, 위협하지 않는 능력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요. 오후 9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축함이 정상작전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오후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카터,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중국 군사포럼이 난리입니다. 전화를 끊고 접속했습니다. 중국 최대 군사분석 포럼이었어요. 게시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작전을 분석하라. 구축함 한 척으로 혁명 수비대를 제압한 전술을 연구하라. 이것이 진짜 해양 억지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중국 해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술을, 교리를, 훈련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일본 방위성 관련 포럼, 러시아 군사 분석 사이트, 인도 해군 커뮤니티. 모두 같은 주제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오후 11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 호르무즈에서 새로운 해양작전 패러다임 제시. BBC가 뒤따랐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한국이 보여준 21세기 해군력의 새로운 정의. 로이터, AFP, 알자지라까지 동시에 보도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들, 군사 전문가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모두가 같은 걸 물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교리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절제된 억지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새벽 1시 마이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라운 듯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카터 씨,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작전입니다. 뭐라고요? 미 해군이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요? 미 해군이요? 한국한테서 배운다고요?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없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압도적 화력 없이 억지를 구현했어요. 펜타곤은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미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새벽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왕립회 군사관학교에서 이번 작전을 교재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프랑스 해군대학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재요. 한국의 작전이 교재가 된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공항에 선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태수의 자녀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박민준의 아내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이준호의 어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통계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구축함이 정상작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선원 25명 전원이 사흘 내로 귀국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과장도 선전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죠. 조용했습니다. 시작도 조용했고 과정도 조용했고 끝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요. 새벽 5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5회 동안 써온 보고서 양식을 꺼냈어요. 위기 분석, 리스크 평가, 보험료 산정. 늘 하던 대로 작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식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꺼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호르무즈의 25명 다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 이제부터 제 보고서는 달라질 겁니다. 육아와 보험료가 아니라 이름과 가족을 쓸 거예요. 리스크가 아니라 삶을 분석할 겁니다. 새벽 6시 동이 텄습니다. 페르시아만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구축함이 조용히 순찰하고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요. 소리 없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압니다. 조용한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작은 게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항공모함 10척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요. 책임감 하나가요. 저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조용하다. 이 문장은 이제 제 신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의 교훈이 될 겁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귀국하는 선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김태수의 자녀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박민준의 아내가 5살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이준호의 어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후 3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선원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김태수가 먼저 보였습니다. 51살의 그는 자녀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껴안았죠. 박민주는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안 보내. 이준호는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공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그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펜타곤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 30여 명의 장성들이 모였어요.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작전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없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압도적 화력 없이 억지를 구현했어요. 이게 미래입니다. 다른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소 전력, 최대 효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작전을 심층 분석하고 미 해군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같은 날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군사 포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게시물이 시간당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해군 전술을 즉시 연구하라. 구축함 한 척의 억지력이 항모함대를 능가했다. 이것이 21세기 해전의 새로운 기준이다. 중국 해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교전 규칙을, 절제된 억지 개념을, 투트랙 전략을 분석했어요. 한 댓글이 수만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모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원칙을 만들었다.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런던 왕리패 군사관 학교였습니다. 교장이 긴급 교수 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작전을 차기 학기 필수 교재로 채택한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을 교재로 삼는 게 적절합니까?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건 화력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프랑스 해군대학, 인도 해군사관학교, 싱가포르 국방대학이 뒤를 따랐어요. 일주일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였습니다.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작전은 국제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의 조화, 억지와 대화의 균형. 이것이 21세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을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참고 사례로 삼는다는 내용이었죠. CNN, BBC, 알자지라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조용한 강함 다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힘. 하지만 정작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가 논평을 거부했어요. 국방부는 정상작전이었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해군은 아예 침묵했죠. 과장도 선전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요.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걸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요. 한 달 후, 바레인 마나마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이사벨라 카터 다시 인도주의 위기 분석 컨설턴트.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조용하다. 이 문장은 이제 제 신념이자 전 세계의 교훈이 됐습니다.